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 서울시에서 이제 추가적인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개인적인 욕심은 조금 더 이 얘기가 우리 사회적으로 활발해졌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 문제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각고의 노력을 해왔는 맞고, 그다음에 여러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난자냉동이라는 이 토픽이 사실 저출산이란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큼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환자분들 혹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이 자료를 접하시는 여성분이라면, 그리고 따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알고서 적극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기획을 하게 됐고, 이 내용이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당연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질문 형식으로 하나씩 기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나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먼저 하자면, 우리가 뭐 냉동 난자 냉동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깨끗하게 어떤 이런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환희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자 냉동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난자 냉동 자체는 말 그대로 내 몸에 있는 난자,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세포를 추출을 해서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얼려놓는 개념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보통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난소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난자를 냉동을 해놓는 방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분들이 아닌 의학적인 요인,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용도는 개발이 처음에 됐었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혼 여성한테는 이제 배아를 얼려놓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파트너가 없는 여성분한테는 난자를 얼리는 방법으로 이제 보통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의학적 요인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 결혼 예정이 없다든지 출산 예정이 없는 여성분들이 추후에 혹시라도 가임력이 더 손상될 수 있을 시기에 이거를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얼려놓는 그러니까 비의학적 또는 이제 뭐 계획적 이런 난자 동결, 사회적 난자 냉동, 난자 동결을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간 자체는 처음 난자 동결을 시작한 시기 자체는 그러니까 86년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됐었어요. 첫 시험관이 78년도였으니까 86년도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배아를 얼리는 것보다 난자를 얼리는 게 사실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이게 난자를 냉동을 했을 때 세포 내에 아이스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얼음 결정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 세포 손상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해동을 했을 때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었는데, 그러면은 초기에는 그런 걸 얼리고 해동할 때도 손실이 많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시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급속 냉동 방법, 이제 비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이 방법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발전이 됐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냉동과 해동을 거쳤을 때 신선 난자를 이용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져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쓸만해진 거군요. 사회적 난자 동결을 이제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 난자 동결, 사회적 난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을 테니까 그때는 애를 적게 낳자고 캠페인이 벌어지던 나 어렸을 적에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랬지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결혼식이 늦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시각에서 활용을 하게 된 거고, 이제는 아주 유용한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난자 냉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여성분이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 이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 있는 난소의 기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초음파
그다음에 호르몬 피 검사를 통해서 자녀 난소 기능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초음파와 피 검사 두 가지로 네. 보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상담 후에 그렇죠. 난자 동결을 진행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보통 생리 2, 3일째 과배란 유도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난포를 키워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과배란 유도 주사를 한 10여일 정도 맞게 되고 중간중간에 한 2, 3일 간격으로 초음파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포가 커졌다. 보통 한 18mm 이상 되는 난포가 2-3개 이상 관찰이 되면은 난자 채취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왕 같은 돈 들여서 시간 내서 하는데 많이 뽑을수록 좋은 거네요. 난소 나이가 간혹 되게 너무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사를 사실 세게 써서 많이 뽑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관 이제 시술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많이 뽑는다고 다 양질의 난자가 나오진 않아요. 아하.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1회당 목표해야 되는 난자의 개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정상 반응군이라고 하는 난자의 개수를 이거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보통 8개에서 15개. 8개, 그 이상이면 15개. 너무 과배란, 간혹 3개 미만이면 저반응군. 시험관 시술을 할 때랑 동일하군요. 네, 맞아요. 사실 전반적인 난자를 과자극해서 키워서 채취를 하는 그 과정까지는 시험관 시술에 하는 그 환자분들이 그것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난자를 채취를 하고 나면 만약에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분들이야 이제 수정과 뭐 이식과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멈추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난자 냉동을 위해서 내원을 했는데 15개의 난자가 나왔어요. 이제 저는 애 한 명이 확보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이제 내원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려요. 당신이 추후에 이 난자를 이용을 해서 한 80% 정도 임신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개의 난자가 필요한가? 그럼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이입니다. 나이. 채취 당시의 나이. 그러면 그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난자의 개수, 얼마 정도의 임신력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개수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목표로 채취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본인의 난소의 기능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두 가지 조합으로 인해 여러 번의 난자 채취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상담을 드릴 때 한 번 채취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사실 설명을 드려요. 물론 이제 암 환자라든지 시간이 부족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사이클만으로 이제 난자를 냉동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으시고, 근데 내가 정말 추후에 나는 예를 들어 꼭 한 명의 자식을 이만한 확률로 낳고 싶다. 이제 말 그대로 기대하는 정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개 난자가 나왔다. 그 중에서 성숙 난자의 비율에 따라서 또 냉동된 난자의 개수가 이제 정해지는데. 성숙 난자의 개수도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성숙 난자가 조금 나오고 미성숙이 많이 나오면 그것은 뼈분 개수에 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겠군요. 그럼 결국은 나이도 중요하고 난소의 기능도 중요하고 나온 난자의 성숙도,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난자의 질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보통 이제 가입력이라고 하면 AMH랑 호르몬 수치는 난소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라 그래서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사실 AMH 수치라는 게 함정이 가입력은 난자의 질적, 양적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가 중요한데 AMH라는 수치 자체는 난자의 질보다는 사실 양적을 나타내는 마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질적인 요인은 연령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어서 피검사를 했는데 제가 AMH 수치가 20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좀 안심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적인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질적인 거는 본인의 연령, 또 이 수치는 감소하는 정도는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젊다고 난자 냉동을 안 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줄어들지 모르고. 맞아요. 질적이면은 연령과 관계가 있으니까 끝없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입력 이 상태다 보니까 저희는 늘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싼 보험 종류라고 말씀드려요. 비싼 보험. 보험.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입력을 훼손해서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높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난자를 인위적으로 몸에서 뽑아낸다는 생각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난자가 빨리 닳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과배란 주사 맞아보고 난자 채취도 사실 해본 경험자이기는 해요. 네. 실제로 해보셨죠? 네. 사실 과배란 유도 또는 이제 시험관 진행한 여성분들이 주사 맞고 생기는 몸의 변화에 대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네. 일단은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생기는 뭐 통증 이런 거는 뭐 부작용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를 매일 주사를 맞는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투여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기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난소가 과자극되면서 생기는 뭐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골반통, 그리고 뭐 오심구토, 두통 같은 이제 부작용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채취 당시에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뭐 바늘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출혈, 감염 같은 위험성, 그리고 간혹 이제 과자극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복수가 찬다든지, 복수가 이제 차면서 난소가 커진 난소가 이렇게 꼬인다든지 하는 응급 상황 같은 게 간혹 아주 드물게 생기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 사이클 치료가 끝나면은 기분 변화라든지 이런 가벼운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저절로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과장의 주근 같은 경우도 예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고, 감염, 출혈은 사실 확률 자체가 매우 낮아요. 사실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게, 이게 이제 원체 미디어에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난자동결이 과다한 호르몬이 노출되기 때문에 추후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같은 장기적인 부작용,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하고요. 또 이 난자를 얼리는 게 뭐 배아보다 안 좋다던데, 뭐 나중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라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조금 전에 열거하신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작용들이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험관하고 비슷하죠. 근데 뭐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는 않나요? 실제로 연구된 게 있나요? 그런 것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관련은 없다.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유방암 같은 경우도 스터디가 꽤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다. 난소암 같은 경우는 어떤 논문에서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경계선 종양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도 결과가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 출산을 한 적이 없는 여성분이 난소암 리스크가 높은데, 사실 난임 여성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배란이 되는 이벤트를 자주 겪는 사람일수록 맞아요. 난소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건데, 네. 임신을 안 하셨으니까 배란을 더 많이 겪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또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도 이 호르몬 노출, 주사에 대한 노출보다는 불임과 관련된 갖고 있는 기저질환, 자궁내막증이라든지 맞아요. 뭐 무배란 같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의 이런 기저질환 때문에 경계성 종양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과배란 주사 호르몬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단기적인 부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고, 네. 장기적인 거는 그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